네, 막힌 속을 확 뚫어주는 본격 시사 토크, 시사 직설입니다. 오늘도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한 주간의 주요 시사 문제 확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을 위한 김기현 대표의 선택, 바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선택은 아니겠죠. 이것은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김기현 대표 대신에 김한길 대표 쪽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인요한 지금 이제 이번에 혁신위원장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분이고 김한길 체제의 새로운 형태의 변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언론 브리핑을 잠깐 하셨었는데 인터뷰를 하셨는데 통합을 강조하면서 아내와 자식 빼고 싹 바꿔야 된다. 그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강력한 쇄신 의지를 밝혔어요. 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신자유적 사고를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에이즈에 걸린다던가 본인이 백선엽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든가 이런 극우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 집안으로서 국내에서 했던 여러 가지 주요한 일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아주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민주당 쪽 성향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 성향으로 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강단이 있고 또 혁신 의지는 좀 상당히 셀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시켰던 그 과정들을 몸으로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상당히 반영하게 될 거다. 물론 김한길 대표의 의중을 받아들여서 그런 혁신적 안을 마련하는 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아마도 상당한 내용의 혁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혁신위에 뭐 전권을 부여하겠다라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뭐 관련해서 기대도 있지만 또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겠죠. 본인이 어쨌든 끝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었고 당대표의 최고의 권한이 뭡니까?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혁신위가 들어서면서 실제 공천권이 혁신위 쪽으로 좀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와 가깝게 지냈던 그런 여러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혁신위원장의 힘이 더 세진다고 한다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질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분명히 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의중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모양새 갖추기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요한 이 혁신위원장이 아마도 뭐 김한길 또 김기현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면서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일부 우려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강수의 선택을 한 것이다.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내년 총선을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혁신위가 구성된 상황 속에서도요. 그런 와중에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유승민, 이준석 투톱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이야기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유승민, 이준석은 대중적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고 특히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각을 세웠던 인물이었죠. 근데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어쨌든 그 국가 운영의 어떤 기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고 또 유승민 의원은 이제 자유주의적 경제관을 좀 갖고 있거든요. KDI 출신이어서 상당히 그 뛰어난 두뇌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경제 관료로는 굉장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진짜 정통 보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 있는 현재 어떤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 이런 정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통 보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 속에서 반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이건 양쪽이 다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경제 문제와 관련된 여러 민생 해결 방안들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이준석이라고 하는 투톱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검찰 세력들의 공천권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여기에서 밀려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나머지 또 젊은 이준석을 이렇게 따라가는 2030의 젊은 그런 국민의힘 인사들이 함께 그 신당을 창당을 하게 되면 저는 비례와 더불어서 지역국가지에서 30석 가까운 득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국민의힘을 개편하는 것이죠. 유승민, 이준석이 따로 나갈 경우에 그건 또 다른 신당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개편을 통해서 과거에 뭐 그 국민의힘이 그 이전에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새누리당에서 국민의힘 이렇게 나가듯이 이것도 새로운 창당이잖아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새로운 체제 개편 여기에 김한길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등장해서 그들의 힘과 김한길 체제 MB를 중심으로 하는 구 MB 세력들 그리고 검찰 세력들 이것이 연대한 그런 새로운 정당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당 창당에 준하는 혁신당이 혁신 정당으로 이야기되지만 그런데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첫 일성은 정부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강력한 대여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당 지도자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는 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바지 사장을 비유하면서 여야 대표 회담 대신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 그 3자 회담을 오히려 역제안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어떤 본인의 위상이 대통령과 동급의 위상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가 결국 국정 운영에 아주 중요한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관되게 그 부분을 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피의자로 된 사람하고는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 안까지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총선 때까지도 만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만약에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이제 여야 영수회담 혹은 뭐 당 대표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까지 같이 하는 어떤 3자 모임을 하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올려주는 이런 모양새로 비춰지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대표가 오시면서 이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일축했습니다.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당이 지금 내년 총선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그 불씨는 살아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가결파들에 대한 징계 운운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했던 발언이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 대상으로 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발언이 전 굉장히 셌다고 생각합니다. 왈가왈부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 정당 대표가 하기 굉장히 힘든 발언인데 이 발언은 어찌 보면은 가결파 내지는 비명파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정도로 당신들에 대한 이런 포용 의지, 통합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선언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왈가왈부 이야기 듣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향후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겠죠. 자기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을수록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통합의 의지를 내세우긴 하지만은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다가 여러 사안들을 정리할 것이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은경 혁신안, 그 이전에 장경태 혁신안, 이런 기존의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혁신안들, 그것이 특히나 총선 공천과 관련된 여러 룰들을 갖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총선 이제 준비단을 구성을 하고 그 총선 준비단을 통해서 저는 그 공천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그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당 기여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 기여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대여 투쟁을 하고 당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높은 점수를 주고 당에 대한 그런 그 일종의 해당 행위 같은 것들, 이 부분들은 감점 요인으로 두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총선 국면에서 통합은 내세우지만 그러나 국회의원들 공천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약을 두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김승희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녀의 학폭 논란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1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에 끌고 가서 눈을 감게 하고 손을 뒤로 하게 한 상태에서 리코더로 때려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현재 그 맞은 여학생은 각막에 이상이 생겨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이건 희대의 폭력 사건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어린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공격한 것도 폭행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2달 이후에 겨우 개최가 됐다. 또 전학조치와 관련돼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16점을 이제 16점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데 15점으로 다 전학을 안 하게 했다든가 여러 내용들이 사실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권력층의 은밀한 힘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뭐 사전에 몰랐다. 우리도 국감을 보고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다. 이런 반응인데요. 뭐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허수아비인 거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건데, 그리고 당시에 그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그 가해 학생, 김승희 비서관의 아내가 자기 카카오톡에 대통령과 자기 남편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고 그 학교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전 비서관 이 김승희 그 가해 학생의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 대통령실이 몰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는 대통령실이 아주 나오자마자 7시간 만에 이제 사직을 하게 한 것은 꼬리 자르기다. 왜냐하면 더 이상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실이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상당히 큰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구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건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나 지금 이제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김건희 여사하고 매우 특별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실세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자기 딸이 그렇게 엄청난 폭행을 저질렀으면 이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스스로 그만뒀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계속해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학폭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힘이 작용됐던 것 이건 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향후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의 여러 악재 중에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사안을 조사해서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가 있었는지 발표하겠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본격 시사 토크 시사직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